2부가 됐습니다. 녹화한 게 한번 휴식이 돼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은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미술학원이나 미술과외 같은 거예요. 제가 과외를 좀 동시에 하긴 했는데 미술학원도 좀 차려서 해봤는데 그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가요. 학원을 하다 보면. 왜냐면 학부모상 돼야지, 학생들 그림 실력 느는 거 신경 써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과외나 학원으로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 쪽으로 학 비중을 이동한 겁니다. 돈벌이를. 노동을 하면서는 육체를 움직이면서 이제 장점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도 되지만은 이 근육을 쓸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죠. 연결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이렇게 커지진 않더라도 감소하진 않아요. 육체 노동을 하면.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대한 그 열정과 호기심이 그대로 유지는 되죠. 육체 노동을 하면. 근데 여기서 학원을 하고 돈벌이를 시작하면은 그게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20년간 했고, 제가 2014년까지 하다가 2015년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이 재능을 능력이라고 바꾸는 게 오히려 좀 더 어울리거든요. 왜냐면 재능이란 말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뭐 수학 재능, 뭐 무슨 뭐 언어 재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갈수록 김현철하고 그 마이클 패러데이처럼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보조적인 수단,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갑자기 그런 날이 옵니다. 또. 갑자기. 완전히 공짜로 그런 걸 대신해주는. 또 여러분 그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냉장고에 우유 얼마나 남았어? 대답해주잖아요. 냉장고가 대답해주죠. 뭐 몇 시부터 난방해줘? 밖에서 휴대폰으로 하면 집에서 보일러가 들어가죠.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가을날 빨간 담쟁이 잎을 보면서 감성이 좀 충만해졌는데 내 두뇌를 읽어서 작곡 하나만 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준다 이거예요. 약간 좀 경쾌하게 하지 말고 좀 쓸쓸하게 좀 해줘봐. 그럼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음악을 검토해서 표절되지 않도록 새로운 음으로 작곡해줘. 그럼 그렇게 해줍니다. 즉 점점점 인공지능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명의 조수가 필요했던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그냥 다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재능이다.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존재에 창의적인 사장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취직되길 바라는 건 뭐냐? 그 회사가 원하는 재능을 막 키워가지고 그래야지 거기 취직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월급이 종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월급의 종말. 월급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이고 이미 대량 실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직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남편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장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 갈 것이다. 좋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은.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능력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능력은 굉장한 호기심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열정, 다양한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 능력, 탐색 능력 같은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이자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약 2010년부터 강의를 다녔으니까 약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많이 갔고요. 그런데 공교육 자체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는 쪽에 더 가까워요. 호기심과 열정 둘 다. 그게 공교육입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하고 안 맞아요. 현재 공교육은. 이 이야기를 2007년에 한국에 왔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17년 동안 교실에 갇혀있다.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호기심과 열정과 끈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건 뇌과학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뇌과학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2시간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유튜브에서 보리들 TV를 구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제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뇌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한 1,500개가 올라왔어요. 1,500개. 아직 발견 못하셨죠? 제가 너무 홍보를 안 해서 죄송해요.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이 1,500개가 올라가 있어요. 보리들 TV에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주산학원을 괜히 다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인공지능은. 요즘에 바둑학원이 뭐 즐거운 노년의 취미생활, 아이들의 두뇌를 좋게 해준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지면서 두뇌 건강에 좋고 아이들을 영리하게 해준다라고 홍보 문구가 바뀌죠. 홍보 문구가. 예를 들어 프로 바둑 기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요즘에 못 쓰죠.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재능을 갖추면
나중에 우리 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효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영역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거의 다. 아마 여러분들이 20, 30년 내에 95% 정도가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단형으로 사라져요. 지금은 이렇게 실험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25년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험들이. 그리고 한동안 20%의 사람이 직장에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30년 되면 한 5년 단위로 다시 실험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에 뭐냐? 5%만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95%가 놀 거라는 거예요. 약 한 30년 내에.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또 오해가 생기는데 자, 이 페이지를 보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버리고 이건데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뀐다 라는 것이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한 글자가 바뀌죠. 일이 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1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컴퓨터가 처음에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타이핑을 치던 분들이 대량 실업하던 때가 있었고 그 전에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부들이 대량 실업하던 때가 있었어요. 마부들이. 과거에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마다 특정 계층이 많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특정 계층.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일자리를 이동을 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혁명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 3차, 4차 혁명이 다른 게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다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일자리가 점차 지금은 지금 이쯤이잖아요. 이쯤. 그러면은 일자리가 이 정도고 많다. 그럼 놀자리가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대가 지나가면은 놀자리가 이 정도다. 그럼 일자리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네요. 이 곡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비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월급을 받는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커서 보이죠? 이거. 그런데 놀자리, 새로운 가치. 여기서 가치는 사실 돈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돈을 끌어들이는 방식하고 방식도 달라지고 거의 꼭 회사의 성격도 달라지고 예를 들면 지금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거든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데 게임머니만 따는 회사예요. 거기 취직하려면 게임을 엄청 잘해야 돼요. 성과급도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예전에 상상 못했었죠. 컴퓨터 게임만 하는 회사가 생길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도저히 이걸로 돈을 벌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것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일자리와 놀자리의 변화예요. 근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네. 큰일 났네. 얘는 막 더 심하고 너무너무 깜빡거리네. 가려버려야지. 깜빡거리니까 너무 신경이. 자,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잘 노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부정적인 잘 논다 말고 놀고 있네 이거 말고 놀고 있네 이거 말고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 놀고 있네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일들을 자녀들이 할 때 그것을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 속으로 놀고 있네 그러면서도 냅둬야 돼. 그때 고리들 작가가 애들이 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열심히 놀지라도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일단 허용해야 된다. 최소한 10살까지는. 이런 강의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의 놀고 있네 라는 표현은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팔자로 자란다는 표현이에요. 팔자로 자란다. 쟤는 저렇게 놀기 위해서 팔자가 아예 타고났다. 맞습니다. 사실 노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개발하기 힘들어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그 감각이라는 걸 개발할 수 있나요? 개그 감각이라는 거. 타고나는 거. 조기 교육도 필요하고요. 조기 교육. 엄마 아빠가 코미디언 해야 돼. 그럼 애들 또 유머 감각이 좋아집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라는 것에서 지금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공교육을 잘 받았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일찍 자기가 흥미거리를 찾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일찍 찾은 자기 흥미거리가 우연히 그 재능,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랑 만난 거예요. 얘가. 그럼 바로 취직합니다. 그게 지금의 취직의 경향이에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이제는 그 학벌란을 못 쓰게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누군지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얼굴하고 성별까지 보는 것까지도 감추는 데가 있어요. 왜?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심지어는요 블라인드 테스트 어디까지 갔냐면은 목소리에 의해서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묻고 대답하는 거에 딱 그 내용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점수를 냅니다.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목소리도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를 못 듣게 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뭘 볼까요? 그러면서 오직 창의력하고 순발력만 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얘가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력과 순발력이라는 것은요 분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개그에 있어서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할 때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약간 연결돼 있긴 하지만 분야별로 이게 달라지는데 김현철 씨처럼 10살 때부터 클래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전공을 안 해도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돼버려요. 전공을 안 해도. 왜? 거기에서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재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평균 접수가 잘 나오고 영어 수학을 잘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례하지 않는다.
전화 소리가 우울 크니까 잠시. 자, 저는 미래에 굉장한 대기업의 회장이 될 거예요. 아마 빌 게이츠의 한 100배 이상의, 그럼 전 세계 탑이겠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데니송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데니송 프로젝트. 데니송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바타 프로젝트예요. 즉 한 사람의 인격을 복제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식, 성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화 상담원이 이제 인공지능이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예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의 아바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주하 앵커 아나운서 아시죠? 인공지능 김주하가 뉴스를 하는 우리 채널이 생겼거든요. 화면만 보면 진짜 김주하인지 가짜 김주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이미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 시간에.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입모양하고 그 가짜 오바마도 유튜브에 지금 떠돌아다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가짜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가져오면은 진짜 연설한 것처럼 얼굴이 나와버려요. 바로 그 인공지능 김주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로, 초상권료로 김주하한테 돈이 얼마씩 가는 거예요. 그 방송국에서. 그냥 얼굴만 빌려준 거예요. 근데 돈을 벌고 있죠. 미래에는 사실 매력자본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데 그 매력자본이 이제 인지도하고 결합이 되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인기라는 거. 인지도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은 무수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데니송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게 인격 복제가 가능한가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 홍이라는 인격체를 인공지능이 복제를 해서 데니스 홍 인공지능하고 일반인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데니스 홍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재밌는 데니스 홍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데니스 홍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니스 홍이 예를 들어서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을 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가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온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 어떤 논문이나 무슨 계획서 같은 것을 상사한테 보냈어요. 그때 막 칭찬을 받은 거예요. 몇 달 후에 또 하나를 보냈어요. 그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혹평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이따위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자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보냈던 보고서를 똑같은 걸 보냈던 거야. 그 사람한테. 실수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똑같은 걸 보냈는데 왜 저번에는 칭찬을 하더니 이번에는 나한테 야단을 치지 했더니 그 사람이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똑같은 게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게. 기분이 나쁘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데니스 홍 인공지능하고 그 일반인 대화를 나누는데 데니스 홍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는 잊어버려요. 인공지능은 안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 인공지능은 나의 평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나빠질 수 있는데 기분이 그게 아니야. 얘는 완벽하게 나의 특성과 나의 판단력을 가진 아바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 있어요. 한국에도.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 경영에서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 그게 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이건희 같은 사람 100명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업 경영이 가능하다. 왜 내가 믿을 만한 인공지능한테 판단을 하게 하고 사업체를 많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얘기 나오고 아까 김현철 얘기부터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분야든 뭐든 좋아요. 진짜 열정이 있거나 그 열정과 호기심의 끈기가 결합돼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어떤 탁월성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넓거나 해야 돼요. 깊이 있거나 넓거나 해야 돼요. 굉장히 그 다양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 체험을 아주 깊이 있고 두껍게 하거나 아주 오래 30년 40년. 자, 여러분의 자녀가 10살 때부터 클래식 취미를 갖는 것과 20살 때부터 갖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세가 되면 인간의 두뇌가 굳어버려요. 굳어버립니다. 시냅스가. 그래서 10살 때 배운 1시간은 20살 때 배우면 몇 시간을 해야 되지? 100일보다 훨씬 길어요. 20살 때 100일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 10살 때 1시간 감동받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요. 10살 때. 그게 두뇌예요. 인간의 두뇌. 근데 안타깝게도 공교육은 그 아이들이 10살 때 그 호기심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없애버리는지, 얼마나 귀한 시간을 다양한 학습 교과목을 평균 80점, 85점을 맞기 위해서 그거 하느라고 나중에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거 그거 하느라고 자기 애를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로봇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술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 돼요. 어쨌건 굉장히 남들보다 더 뭔가를 가지고 잘 놀아야 돼요. 뭔가를 가지고. 그게 뭐가 됐는지는 지금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 거라는 거. 하지만 한 가지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자리는 놀자리로 바뀔 것이다.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냐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제가 한 3년 전에 EBS 미래강연 Q에 패널로 나가서 거기서 토론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어떻게 질문이 부와 권력이 되는가?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 워낙에 많은 모든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소유권과 지적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인격, 그것을 아마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 인공지능을 가진 플랫폼 회사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한 아주 긴 법적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공지능 거다. 이거는 아이디어는. 그런데 결국에는 잠깐 동안은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다국적 기업의 힘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만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대단한 선생이고 대단한 그 판사이고 대단한 의사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 그런데 결국 그 저작권의 문제는 인간들에게 다시 귀속되게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최초로 어떤 특이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질문을 최초로 누가 했는가가 기록에 남게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이 최초였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냐면 인간이 질문할 때만 답을 해준다. 물론 애매한 질문이라도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해법을 인공지능이 제시를 하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다고 쳤을 때 근데 그것이 전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해법이었다고 쳤을 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 가치에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 정도는 그 사람이 그 저작권을 갖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해법이 인류에게 적용됐을 때 오는 그 가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그 특허권의 20% 정도를 갖게 된다. 미래 사회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호기심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질문이 부와 권력이 되는 거예요. 병원은 왜 점차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될까? 미래의 병원은 일상생활로 파고듭니다. 일상생활. 차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으로 나노 종합병원이 들어와 버리게 돼요. 우리 몸속으로. 우리 몸 안에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되죠? 병원은 장례식장에 남게 돼요. 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을 하게 돼요. 지금도 장례식장 사업 잘 안 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 그래서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는 곳이 되는 거죠. 이거 죽이는 곳이라기 표현은 좀 너무 심했네. 죽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죽이는 곳이 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위험하죠. 병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의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지금 병원에 갔다가 더 병이 옮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죠. 그냥. 병원 갔다가 감염된 사람이 있었죠. 자, 왜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취업에도 유리한가? 여기서 이 게임이라는 것은 그냥 노는 거, 운동장 게임 다 포함한 겁니다. 모니터 게임, 운동장 게임, 모든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일은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하기가 지금까지 인류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일을 하면 되고 이런 것을 학습하기가 되게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인공지능이 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왜 저걸 즐기는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얘네들은 우리와 같은 신체 구조와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진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도. 나름대로 그 광물질과 전자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걔네들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것, 감성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저는 이건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놀이, 게임 같은. 그래서 뭐냐면은 전문성, 인간의 능력, 재능 같은 거, 그 기존의 20세기적인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주변에서 그게 별로 필요 없었던 것들, 핵심 능력이 아니라 핵심 능력 주변에서 별로 필요 없었던 취미생활, 예술, 개그, 뭐 웃기는 거, 코미디, 뭐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했던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근데 돈이라는 것은 뭐든지 자동화가 되면요, 가격이 그걸 해주는 그 서비스 받는 가격이 떨어져요. 마치 와이파이가 공짜가 되듯이. 즉 인공지능이 공짜화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공짜화가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서비스 해주는 회사는 그럼 굶어 죽느냐? 아니죠. 그 회사는 사장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즉 50억 인류에게 서비스해주는 인공지능 회사 사장 한 명의 월급이 그냥 1,000만 원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왜? 물론 이게 나머지 인프라 비용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럼 무슨 얘기예요? 1억이라고 칩시다. 그냥 1억 이것저것 해가지고 10억이라고 쳐도 좋아요. 10억을 50억 명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 0.5원이죠. 0.5원. 즉 우리가 평생 또는 매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한 1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0원 정도. 면 전 지구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 저렴한 비용. 거의 자동화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돈 벌 확률이 제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까 일자리와 놀자리 개념인데 이 네 번째 질문하고도 똑같아요. 왜 쓸모가 없거나 적은 것들이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요? 왜 쓸모가 없거나 더 쓸모가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 왜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취업에도 유리한가?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심에는 점점점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인간은 그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 주변으로 밀려나서 우리가 주변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도표로 넘어가 보자.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의 어떤 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인공지능 비관론자들이 있긴 한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치 판단은 인간이 하게 돼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다, 이거를요, 이 곡선을 가치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이 일을 했던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치, 그냥 별 볼 일 없는 돈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 놀자리죠. 그런 것들이 가치가 이렇게 상승해버리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이동하면 돈도 같이 따라서 이동합니다. 돈하고 가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자녀 계획에 있어서 컨셉 그 방향성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의 두뇌가
15세 전후의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두뇌가 10살부터 15살 사이에 그 황동기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의 인간은요, 자기가 10살 전후에 시작했던 것으로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왜? 20살이 넘어서 배운 것으로는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전공을 20살경에 정했잖아요. 그건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나 통하는 일이에요. 20살 넘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다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인간 두뇌의 잠재력이 가장 빛나는 어떤 시간, 그게 10살이에요. 10살. 생각보다 어리죠?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놓칠 게 뻔하니까. 20살 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이 20살 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공지능의 경향성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이 배우는 데이터들이고. 그럼 여러분, 자녀가 지금 10살이 넘은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애가 10살 때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한심하죠? 근데 인간이 그걸 먹고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한심한 짓거리가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돈도 못 벌 것 같은 짓거리가 돈을 벌고 있는 현장이 있죠. 지금 유튜브 먹방 아까 한 사람 보니까 구독자가 425만? 먹는 것만 보여주는데 구독자가 425만이면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냐면 한 4억쯤 벌 겁니다. 100만 원, 1억쯤 벌 거야. 100만 원, 1억. 10만 원에 1000만 원이고 보면 제가 낮게 잡은 거예요. 낮게 잡아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다 스킵한다고 봤을 때. 광고를 끝까지 안 보고. 끝까지 본다면 이제 그게 한 서너 배가 되는데 400만 구독자면은요 한 10억은 법니다. 한 달에. 먹는 것만 잘했는데 한 달에 10억 벌 거라고 상상해봤어요?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이 지구상의 문명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경향성이에요. 모든 문명은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두뇌 얘기 잠깐 하고 시간이 없는데. 자, 저는 한때 뇌과학 강사였어요. 요즘에 미래학을 더 많이 얘기하고 그 그림을 그리지만 원래 뇌과학 강사 시절을 더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인간의 창의력은 네 가지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잠깐만. 어차피 저장 안 하면 되니까 편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결핍, 선택, 변화, 운동. 결핍, 선택, 변화, 운동. 결핍, 선택, 변화, 운동. 모든 생명체 두뇌는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발달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가장 빨리 발달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 발달을 못해요. 운동은 이제 실행이란 말로 바뀔 수 있고요. 실천. 변화라는 것은 그 아이의 그 나이에 맞게 환경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즉, 아이가 발달할수록 부모님도 그걸 뭐냐면 두뇌 환경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교양이 좋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1년 전 우리 아이의 키는 컸는데 나의 교양은 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키만 키우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가? 나의 부모로서의 교양은 지금 아이가 크는 속도를 맞추고 있는가?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환경.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한 부모를 둔 가정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어휘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휘력. 어휘력이 한 7배 차이가 납니다. 7배. 부모가 교양 있는 대화를 하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의 어휘력이 약 10대 아이들의 어휘력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는 단어의 숫자가. 여기서 학습 능력이 거의 좌우지우지합니다. 학습 능력. 물론 이제 제가 학습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놀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골 가면 고추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고추를 잘 키우는 방법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고추를 잘 키우는 방법 그거 문서를 보기 힘들어요. 그것만 봐도 고추 농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데 시골 그 분들이 그 문서를 못 읽어요. 그게 학습 능력이에요. 최소한의 학습 능력. 어쨌건 그런 어떤 두뇌가 창의적이 되려고 해도 기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 학습 능력이 어휘력인데 그게 그 부모의 교양에 의해서 거의 7, 8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2번 선택이 뭐냐면 옵션이라죠. 옵션. 사실 아이들의 창의력은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가장 많이 결정이 됩니다. 1번과 2번. 좀 분리해보면 적절한 결핍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열정과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환경을 제공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1번, 그러니까 이게 1번 결핍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창의력도 있고 교양도 있고 실천도 되게 잘하는데 끈기가 없어요.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합니다. 네. 결핍이 그 열정과 어떤 집착하는 능력, 열정, 갈망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근데 결핍이 너무 없는 거죠. 자, 지금 시대는요. 좀 바뀌었는데 결핍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저 이전 시대는 배고픔이 굉장한 결핍이었습니다. 배고픔. 그 다음에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집안에서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큰오빠만 교육을 시켰어요. 장남 밀어주기. 그래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진학을 포기했던 엄청난 결핍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한국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핍감 때문에 엄마들이 지금 공부를 그렇게 공부해라 이럴 때가 아닌데 과거의 그 결핍감 학벌에 대한 그 진학을 못했던 가난해서 진학을 못했던 결핍감이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 시대의 결핍이에요. 예전 시대의 결핍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결핍은 뭘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끈기를 만들어내요. 끝까지 해내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 결핍이. 첫째, 배고픔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배고픔. 그런데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픔이었죠. 쌀독에 쌀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연출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편의점이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나가면 어묵 팔고 붕어빵 팔잖아요. 배고프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돈을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애한테. 애가 오뎅 사 먹는 거 그거 못 사 먹게 할 수 있어요? 간식 먹는 거?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거 시골에서 사 먹을 수 없어서 저 같은 사람 뭐 먹었어요?
생고구마, 양파. 때로는 저는요 소금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소금을 어렸을 때. 과자가 없었으니까 시골 출신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면서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어요. 간식으로. 그때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생고구마, 오징어를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먹어요. 근육이. 그게 제 간식이었으니까. 생고구마 먹기 정말 힘듭니다. 4개만 먹어보세요. 여기가 턱 근육이 지쳐버려요. 경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턱 근육이 아파서 고구마를 못 먹어요. 생고구마를. 네, 부드러운 카스테라하고 달라요. 먹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생고구마. 자, 과거의 결핍은 바로 그런 먹을거리가 없었던 결핍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했죠. 배고픔은 기본이다. 배고픔이 왜 기본이냐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요. 생리적인 욕구를 숨기는 능력이 있어요. 즉 오줌 마려운 거하고 배고픈 것을 두뇌가 제어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친구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자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몰아서 잡니다. 그런 애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미국의 명문대 가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면 깜짝 놀란대요. 애들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대요. 뭐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근데 한국인들이 그 체력을 못 따라가요. 걔네들은 왜 한국 유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체력이 더 강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결핍이 키워주는 끈기보다는 내가 가진 게 풍부한데도 먹을 것도 풍부한데도 그것을 먹을 생각이 안 났을 때 훨씬 더 강한 끈기가 만들어요. 그게 뭐냐? 즐겁기 때문에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게 현대사회의 결핍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엄마 나 지금 밥 생각이 없어. 그럼 엄마가 너 벌써 2끼를 굶었단 말이야. 배 안 고파? 엄마 나 그냥 물 한 잔만 줘. 나 이 게임 더 하고 밥 먹을게. 했을 때 우리 애기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자, 2끼를 굶고 얘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2끼를 굶고 게임을 하고 있어.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기가 재미있는 일 하면서 밥을 2끼 정도는 굶어봐야지. 바로 그거야.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결핍의 모습입니다. 제가 게임으로 예를 든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으로 예를 든 건데 어떤 애들은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좀 너무 좀 희귀한 때로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서 아빠 엄마 나는 밥 안 먹을래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력을 키우는 결핍은 근데 왜 배고픔이라는 걸 제가 왜 꼭 기본으로 깔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자기 신체적인 생리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제어 능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5분만 더, 10m만 더 뛰어가라는 능력이에요. 그 천호식품 대표가 썼던 책 있죠. 10m만 더 뛰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탁월성을 만들어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집중은 탁월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안 돼요. 그걸로 탁월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부모의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 백수와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탁월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즐거운 것을 몰입하느라고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자기 부모나 선생님이 시킨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시킨 일을 하는 존재는 오로지 인공지능 로봇으로 압축됩니다. 인간은 앞으로 누가 시킨 짓을 하지 않아요. 왜? 시키질 않아요. 능력이 없어. 인공지능 로봇의 능력보다 더 나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시킨다고 이제. 안 시킨다고. 근데 누가 시킨 일을 잘하는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 능력이라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권하지 말고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보내지 말고 그래 너 며칠이나 안 가고 싶은데 물어봐. 두 번째 선택 옵션을 제공하란 말이에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 며칠이나 안 가고 싶어?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게. 일주일? 한 달? 괜찮아. 3분의 1 결석해도 학년 올라가. 그게 그 규칙이야. 여러분 3분의 1 결석해도 학년 올라갑니다. 제 선생님 계시잖아요. 법 잘 알잖아요. 학교에 3분의 1을 보내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 좋은 제도를 왜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공교육을 포기하면 손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학생 한 명한테 쓰는 예산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300인가 그랬어. 아무튼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학교 시설 관리비, 선생님 월급 뭐 했더니 1인당 100만 원씩 국가 세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공교육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즉 여러분이 학생을 학교에 안 보내면 아마 1년에 100만 원일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되죠? 한 달인가? 한 달인 것 같은데 까먹었어 오래돼가지고. 이런 강의를 좋아해요. 아무튼 한 달에 100만 원 손해 봐요. 한 달에. 한 달인 것 같아요. 슬슬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홈스쿨 하는 부모들이 평균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걸 봤어요. 얼마 쓸 것 같아요? 300을 쓰더라고요. 300. 한 자녀에게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요. 왜냐면 개인지도 교사 그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엄마는 뭐 이거 배우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 달에는 공룡 발자국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러면은 명문대 지질학과 나온 대학생들을 섭외를 해야 돼. 그 중에서 휴학생. 왜? 학기가 학기 중이니까. 학기 중에 안 가고 얘를 홈스쿨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질학에 관련된 수업인데 공룡 발자국 투어를 다니고 싶다. 국내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를 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면 별로 효과가 없어. 아주 열정적인 애는 자기가 책을 읽고 가긴 가는데 특정 지질학을 전공한 대학생 멘토를 붙여줘야 돼요. 얘한테. 둘이 여행을 떠나게 한 다음에 여행 비용을 다 대줘야 돼 부모가. 그렇게 하면 보통 한 그렇게까지 홈스쿨을 하려면요 보통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명당. 그 여행비 다 돼야지 뭐 그 모든 경비를 다 돼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부모님도 하는 말이 홈스쿨이 좋다고 덜컥 홈스쿨 했다가는 한 달에 500이 될지 1,000만 원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이 우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법이 뭐예요? 3분의 1은 결석해도 된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죠. 우리 애를 3분의 1 학교 안 보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하면은 배고프지만 즐거운 결핍을 줄 것이냐라는 거죠.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밥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이랑 여행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행 다닌다고. 아무튼 지가 좋아하는 가고 싶어하는 곳을 보내야지. 그게 진정한 결핍이 되는 것이죠. 좀 넘어갈게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볼까요?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다윈, 뭐 아인슈타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등등에 대해서 상상을 했던 나이는 16세인가 그래요. 20세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거의 한 30년 동안 갈고 닦았다고 보면 돼요. 아인슈타인. 10대 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10대, 20대 때 아이디어가 그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50대, 60대, 70대에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 로저 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광 물질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형광 물질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던 때가 7살 때. 조사해보니까 7살 때 이미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7살 때. 제가 계속 10살 얘기하고 있죠. 10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미래의 모든 인간은 10살 때 좋아했던 일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자, 10살 때 우리 애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부모가 정해줄 수 있나요? 10살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까? 부모가 이거 하란다고 이거 하는 나이냐고요. 10살. 아시겠죠?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 이 봅시다. 이게 참, 예, 그 작곡 천재.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어서 좋은 멜로디가 나와요.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그걸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이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재미있을 때만 열린다. 이겁니다. 핵심이. 인간의 천재성은 재미있을 때 가장 잘 열려요. 원래 옛날에는 물론 위급할 때 열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막 전쟁이 있고 막 지금 뭐 전염병하고 싸우는 시대지 우리가 길거리 강도하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많이 안전해졌죠. 북한하고 뭐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바탕으로 한 결핍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 이겁니다. 자, 인간의 두뇌 발달 보여줘야 좀 이 두뇌 늙어가는 얘기가 좀 마무리가 될 텐데. 인간의 도파민이 사실 창의력의 원천인데 이 인간의 도파민은 이것 세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이 창의력의 원천. 뭔가 위기가 있어야 돼요. 새로움, 매력,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성이 있거나 복잡하거나 모호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발전해 간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재미와 창의성을 느끼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놉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발달 도표를 보고서 그런데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DNA가 바뀌더라 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지네틱스라고. 자,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질문 시간 그래도 한 5분은 드려야죠. 오랜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
엄마들이. 희한하네.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건 나오는데 그림이 많은 것,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이상하네. 왜 안 나오지? 일단은 도표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구나. 그림 나오죠, 이거. 이게 인간의 두뇌에 혈관이 지나가고, 혈관 주변을 뉴런 세포가 감싼 모습이에요. 이게 두뇌의 모세혈관 모양인데, 이것이 나왔다. 아무튼 봤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뇌 모세혈관을 아기가 아기 때 뇌세포가 형성이 될 때 뉴런 세포의 종류가 한 1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뉴런 세포도 작아요. 아주. 굉장히 일반 세포보다 작은데 이 뉴런 세포가 혈액 속을 떠돌게 된대요. 떠돌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엄마의 두뇌 속으로 자기가 임신했던 모든 자녀의 뉴런이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사들이 나중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해봤더니 자꾸 자녀들 DNA가 발견되는 거야. 엄마의 몸속에서. 특히 엄마의 간에서 많이 발견돼요. 두뇌에서도 발견돼요. 자기 자녀의 DNA.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임신 때 혈액을 통해서 자녀의 무수한 세포가 엄마의 몸속에 박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애를 7명을 낳았으면 7명의 DNA가 여러분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DNA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뉴런 세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아이, 자녀.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여러분의 현재 두뇌 상태를 자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뉴런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두뇌와 자녀의 두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양자 이론에서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원자는 다 얽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엄마와 자녀의 두뇌는 아빠하고 좀 다릅니다. 아빠의 몸속에서 그 자녀의 DNA가 발견되진 않아요. 우리가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의 몸은 자기 자녀의 DNA를 무수하게 가지고 있어요. 두뇌 속의 뉴런 세포까지. 그래서 엄마의 심리, 엄마가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살고 엄마가 자기 인생을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걸 그대로 담게 돼요. 그래서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는 엄마일수록 자녀한테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복수당할 확률이 높다고. 왜 그럴까요? 그 자녀도 엄마의 덕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집 엄마는, 우리 친구 엄마는 이렇게 해줬대는데 엄마는 이게 뭐야? 자녀의 말이 왜 그렇게 나오죠? 내가 자녀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제하니까 자녀가. 그럼 자녀는 부모를 비교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다른 자녀랑 비교하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랑 비교한다고요. 그게 똑같이 복제되니까. 그래서 유태인의 성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유태인은 유태교에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금지합니다. 자녀는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니 18세까지만 너가 육체적인 양육을 하고 어차피 자녀는 네 거 아니야. 이게 유태교 교리에가 나와요. 18세가 되면 그래서 걔네들은 성인식 할 때 한 1억 5천인가 2억인가를 주잖아요.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이제부터 이걸로 살아라고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다. 18세 한국 나이로 한 19세경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교리를 지켜요. 자기 애는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니야. 한국에서 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책이 무수하게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유태인 교육이 안 됩니다. 왜? 그 교리가 없어요, 한국에는. 거기는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워요, 유태인들을. 신앙적으로 자기 자녀를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유태인 교육서를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마인드가. 자녀한테 의지를 하는 순간 그 자녀는 남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그 자녀는 남들한테 그냥 의지하다가 빌어먹다가 그냥 죽게 돼요. 그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대로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태인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5분 만에 우리 두뇌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질문 없으면 뭐 밖이 시끄러운 관계로 문 좀 닫아요. 문 좀 닫아봐요. 자, 인간의 두뇌는 시냅스가 3살부터 5살경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나이가 한 3, 4세경. 아니 파란 게 시냅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 밀도기가 8세, 10세네. 여기네요. 제가 적어놨죠. 이게 뇌과학에 관한 약 7개의 도표를 제가 하나로 만든 거예요. 뇌과학 도표를.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신체 전체에 비해서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만 5세경 전체 50%를 두뇌가 씁니다. 그래서 평균 3세, 8세 사이의 아이는 성인들보다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2배가 높아요. 이건 뭘로 측정하냐면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3세, 8세경. 굉장히 많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활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양치질하고자, 뭐 길거리 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인사할 땐 배꼽 인사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무 상상력을 죽여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0살쯤 되면은 논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 5학년 때쯤. 그 전에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그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뭐냐. 이 빨간 도표가 논리적 기억력이 보면 8세부터 12세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왜 10살 하냐. 가운데 10살이 있죠. 보여요? 10살. 10살 전후에 인간의 두뇌는 시냅스 간의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 고속도로가 생기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굵게 만들고 흥미가 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나이가 바로 10살 전후 5년입니다. 그게 약 우리나라 나이로 9살부터 15살 사이 정도 돼요. 14살 사이. 그래서
이 10살, 그러니까 10세, 15세, 간단하게 봐서, 또는 9살, 14살, 이 사이에 인간의 관점은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만 두뇌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시냅스가. 뉴런이. 이걸 지나버리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10살 전후에 즐겼던 것으로 살아야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그나마 실업자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살 전에 우리 애는 수학 문제만 열심히 풀더라. 그럼 그걸로 걔는 성공을 할 거예요. 10살 전후에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10살 이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10살 이전. 그래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10살 이전에는 학원을 한 20개 보내는 게 좋아요. 10살이 되면 5개로 압축하는 게 좋고요. 재능 개발하는 거. 근데 자기 스스로 압축을 합니다. 애들. 엄마 나 이건 안 갈래, 이건 안 갈래. 지들이 정해요. 왜? 더 재밌는 게 있거든. 더 재밌는 게. 그대로 깔아가줘야 돼. 근데 그 20개 중에 왜 하필이면 너는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을 포기하려고 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거의 100%입니다. 그럼 100%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자, 독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얘기하고 독서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보여주고 독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교양 독서를 잊어버리세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이의 관심사만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관심사. 아이가 축구만 좋아하면 축구에 관한 책만 읽히세요.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도 괜찮아요. 교양 독서는 15살 넘어서 하면 돼요. 또는 20살 때 돼도 됩니다. 그 전에는 애가 좋아하는 책만 읽혀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 독서 교육.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독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도서관에 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좀 그랬는데 저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서 그 책을 안 봐요.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막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봐요. 기분 나빠서. 약간 좀 어려서부터 나는 특별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유행을 하면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예술가가 돼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행하지 않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유행하지 않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행하지 않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10살 전후에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살아야만이 더 가장 행복하고 실업자가 되지 않을 확률도 올라가요. 그럼 결국 여기서 답이 뭐가 나오죠? 지 팔자, 자기 DNA,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개성을 찾는 데 있어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지원. 공교육은 완전 포기, 무시하기. 이런 엄마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공지능 시대. 제가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사들 대상으로도 이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겠죠, 학교에서. 그죠? 교감선생님한테 항의 전화까지 받아왔어요. 학교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냐고 막. 그 다음에 교육부장 교사한테 막 공격당했어요. 지리인 시간에. 그러면요 학교가 관리가 안 되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열받아 지금.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 네가 이 애들 미래 책임질 거야? 라고 따지고 싶어요. 당신 월급 받고 연금 나오니까 뭐 걱정되는 거 없지? 이러면서 일어나서 막 싸우고 싶다고요. 그 교사랑. 그때는 제가 강의료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그런 교사 나오면 제가 싸워버릴 거예요. 현장에서. 그 강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고리들 TV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1번부터 6번까지만. 자, 엄마부터 예체능 시간이 있는 꿈꾸는 여고생이 되라. 두 번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자주 하는 부모가 되라.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를 자기 자녀에게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직접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를 키워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애를 깨워서 학교 보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얘가 직접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돼요. 즉 아이가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 보내지 마세요. 3분의 1 약간 얘기했잖아. 3분의 1 안 보내도 학년 올라가려고. 몇 달간 학교 보내지 마, 그냥. 얘가 직접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네 번째, 성향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어. 성향이 달라. 그럼 따로 체험하고 따로 몰입을 해라 이거야. 가족여행에 목매달지 말고 성향을 맞춰서 아빠랑 성향이 맞은 애는 아빠랑 여행을 가는 거고 엄마랑 맞는 애는 엄마랑 가는 겁니다. 아들, 딸이 교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여행이라는 도구만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황금 같은 초등학교 시절을 애들이 뭐 형제자매 중에 오빠한테 맞춘다거나 동생한테 맞춘다거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빠져버리죠? 개별적인 재미가 사라지잖아요. 공동체의 재미를 위해서 개개인의 재미를 희생하는데 한국은 너무 빠져있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학교 상담할 때 자식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자식 칭찬만 해라. 선생님 앞에서. 왜? 로젠탈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애를 걱정하면 선생님은 우리 애를 계속 걱정하기만 해요. 자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바벨 전략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책을 읽어주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내교육이라는 책을. 이게 아주 얇은 책이 싸요. 12,000원짜리인데 알파고 의사가 온다.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제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세요. 독서교육. 지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해야 되고 책을 200권을 사면 그중에 2권만 봐도 된다고 해주세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책을 200권 사왔어. 이 중에서 2권만 보면 돼. 2권만. 180권은 나중에 너 환갑 때 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옵션, 선택. 가난한 집안일수록 자녀들에게 옵션을 제공을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까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나중에 보자. 이걸로 강의 마치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강의 마칩니다. 그러면 선물은